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출내역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산출내역서는 공사입찰 산출내역서가 아니고요, 용역입찰 산출내역서입니다. 용역입찰 산출내역서의 대표적인 그 사업자는 경비와 청소가 되겠죠. 그 경비와 청소 산출내역서 분석을 한번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내역서 분석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번부터 5번까지 5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첫째 날은 산출내역서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또 산출내역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날은 임금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임금은 직접 노후비에 해당되죠. 임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날은 산출내역서 중에서 직접 노후비 기본급부터 퇴직금까지 직접 노후비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네 번째 날 산출내역서 중에서 간접 노후비, 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이 있죠. 그 간접 노후비와 그 다음에 재경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다 알아보았으면 이제 한번 사례를 보고 한번 같이 실습을 해봐야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아파트, 땡땡 아파트의 경비용역 산출 내역서를 같이 한번 금액을 써가면서 산출 기준 가지고 써가면서 사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산출내역서의 의미, 산출내역서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출내역서 하면 일반인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자 휴대폰 구입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제품 사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제품 사양을 어느 정도 알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대리점에 방문해갖고 대리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결국 나중에는 그러면 이 휴대폰이 당신의 사양에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 정도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10만 원을 내고서 휴대폰을 구입해 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리점에서 설명하는 이 스펙, 소비자가 원하는 스펙 서로 맞죠? 이 맞는 스펙이 이와 같다고 보죠. 맞다. 이 금액 110만 원인데 그럼 11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요 구성되어 있는 세부 스펙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공부하려는 산출내역서이다. 산출내역서. 그럼 산출내역서는 달랑 이 110만 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구성은 재료비가 있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노무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자 재경비. 그래서 크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 모두를 다 이렇게 더한 것이 다 제품 원가로 구성이 되고요. 이 원가에 따라서 네 번째 일반 관리비, 다섯 번째 기업 이윤, 이렇게 해서 그 휴대폰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가격. 그럼 휴대폰을 파는데 이 가격 가지고 팝니까? 아니죠. 이 가격에다가 뭘 곱해요? 부가가치세를 더한다, 곱한다 이거죠. 더한다. 가격에다가 공급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더해서 결국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110만 원이 나온다. 110만 원. 그럼 이렇게 다 더한 게 뭐라고요? 다 더한 게 가격이 100만 원 나겠고 부가세 10% 1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이 휴대폰 가격이 나온다.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산출내역서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산출내역서는 무엇이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주제를 달아봤는데, 자, 우리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 뜻하죠. 보통 위탁관리할 때, 또는 자치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가 아래처럼 경비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경비용역. 그럼 경비용역 시행을 할 때 공고문에다가
아래처럼 이렇게 사업계획가 이렇게 나와줘요. 아까처럼 우리가 경비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공고문에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근무 형태라든지 또 뭐 감시적 근로 신고라든지 또 반장과 반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래서 전 경비원은 법정 피복비와 피복과 장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또 교육도 의무적으로 법에 정한 월 뭐 4시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미리 알려줘요. 업체들한테. 그럼 이 과업 내용을 가지고 이 과업 내용을 참고하고 산출력서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관리주체에서 이런 산출력서 양식을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공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산출내역서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휴대폰 그 산출내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긴 좀 달라요. 그죠? 여기에는 재료비가 아니고 직접 농우비, 직접 간접 농우비, 재경비, 일반관리, 기업비용. 약간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앞에서는 재료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품을 판매하니까 재료비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제품 판매가 아니죠? 뭐예요? 자, 용역 제공이에요, 용역. 제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농우비를 직접 농우비와 간접 농우비로 구분하고 재경비 이렇게 구분했어요. 요 세 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역, 원가. 원가죠, 원가. 아까는 제품 원가였지만 요거는 용역 시행하니까 용역 원가다죠, 원가. 그 용역 원가에 따라서 일반 관리비 회사에서 이 용역 시행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 또 회사의 기업이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항목 가지고 합계액이 나온다 이거죠. 산출내역서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산출내역서와 관련된 지침에 나와 있는 해당 조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산출내역서를 구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불이익이 따른다.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요. 24조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 과정을 진행을 해라 하겠어요. 진행해라. 자, 8호에 보면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어떻게 한다? 공고문에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 입찰 관련 유의사항에는 입찰 가격 산출 방법이 나오고 입찰 가격 기준 이런 것들을 명시해주라 이거죠. 왜? 이게 있어야 산출할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업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보통 어디다가 공고문에 명시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출내역서 양식을 주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산출 기준을 모두 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업체들은 요 산출 방법 기준을 보고서 금액을 다 산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8조에 보면 입찰 가격 산출 방법 해놓고 제1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자, 입찰 가격은 여기서 요걸 대고 총계금액 그리고 입찰가액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입찰 가격에 10%를 곱한다 했죠. 그죠? 10%를 곱하게 되면 금액들이 이게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게 정확하겠다. 자, 두 번째,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용역, 우리가 말하는 경비나 청소, 이런 용역 사업자의 경우, 입찰 가격은, 여기 있는 입찰 가격,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해라. 다시 말하면, 용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만약 계약 기간이 1년이면 매월 용역비는 거의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월수를 곱해서 월 평균 용역비 곱하면은 총 용역비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요거 보시면 월간 용역비 여기서 보시면 요 월금액이고 각 항목마다 다 소개를 다 도와서 원가가 나오고 원가에다 인원을 곱하면 월 금액이 나오는데 이 월 금액 가지고 여기에는 1년이면 12개월 곱해서 총계 금액이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다. 자, 24조와 28조는 이렇게 해서 입찰 가격을 산출해라 한 거고 별표 3은 뭡니까? 여기 나와 별표 3은 주의할 사항, 입찰 가격 할 때 주의할 사항.
자, 8호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해놓고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그 가로 어디 닿죠? 여기 있죠. 등 입찰응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뭐라고요? 입찰 무효다 라고 규정했어요. 아까 입찰가격 산출 방법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라 했죠. 그죠? 그 명시된 내용의 중요사항이 만약에 위반되어 있다면 그거는 무효다. 무효. 중요한 건 요 가로 열고 요거죠. 요거. 임금,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공고할 때 반드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법령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 그죠? 임금과 수당, 보험료 이렇게 임금과 수당, 보험료인데 요 임금과 수당 같은 경우는 이 산출 내역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보통 여기에 해당돼요. 직접 농업이 기본급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연차수당 그 다음에 뭐 야간근로수당 또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여기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령 이런 것들이 다 법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응찰하는 응찰자는 이 법을 다 숙지하고서 금액을 써내란 얘기예요. 산출 방법 기준에다가도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발주처에서 깜빡하고 여기 안 썼다 하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을 보고서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게 금액을 써내란 얘기입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는 간접농업이.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 법령마다 그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써라. 별도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법령을 숙지하고서 법령이 위반되지 않게 금액을 써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해야 할 산출 방법 기준은 공고 시에 명시를 해라. 무슨 내용일까요? 자, 법령에서 정해진 거는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변화도 그 업체가 알아서 법령에 맞게 정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 명시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직접 농업이 같은 경우는 뭐 그 기본급을 월 근로시간 곱하기 뭐 최저임금 시간급 이게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액이 소수점이 나오게 돼요. 소수점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소수점 이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절사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공고문에 명시를 해주라. 다음에 나오는 그 양식에 보면 그 아래 비고란에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써주라. 그래서 입찰가격 산출 방법 기준은 이런 것처럼 이런 직접 농업이 간접 농업위에 법령에 있으면 법령이 있는 대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령 알아서 하시고 또 소수점 처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발주처에서 공고문에 명시를 해줘라 이거죠. 그런 사항들을 다 위반했다. 그럼 입찰 무효에 해당된다. 자, 11호 보시면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 첨부된 입찰 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입찰 오늘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데 다음 항목을 보시죠. 입찰서의 입찰 가격과 산출 내역서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한 입찰 당연히 입찰 무효다. 여기서 입찰 가격은 여기 있는 요 금액을 뜻해요. 입찰 가격 또 산출 총계 금액은 여기 뜻하죠. 그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금액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나항은 각 항목별 합산 금액이 총계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무효인데 각 항목별 합산 금액은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직접 농업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1,000원 똑같은 거는 뭐 금액이 다 0원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똑같이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1,000원, 100원, 25원 이런 금액이 다 합산된 금액들이죠. 이 합산된 금액에 따라서 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월 금액에서 여기처럼 12달러 곱하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입찰 가격을 좀 낮추면 유리하죠.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27360이 아니고 27,350원으로 기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줄어들면서 그 업체는 유리하죠. 그죠? 공정한 입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죠. 다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금액, 특히 산출 내역서 그 금액 계산할 때
업체들이 낸 서류를 이렇게 검수하실 때 여기 있는 계산 금액 다 합계액이 맞는지 다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시고 만약에 해당된다면 입찰 무효를 해줘야 됩니다. 0점 처리하면 절대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경비업계 산출 내역서 한번 전체적으로 양식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접 농업이, 간접 농업이, 재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요거를 용역 원가다 세 가지 더한 게 이렇게 되고요. 이 용역 원가에 따라서 일반 관리비와 기업 이윤은 요거는 회사의 비용과 회사의 이윤이다. 경비면 경비업체의 일반 관리비, 경비업체 기업 이윤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요거는 말 그대로 단지 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접 농업이 같은 경우는 임금과 수당, 자, 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재를 해도 되지만 기재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거는 위반이 아니고 기재 안 해도 업체가 알아서 업체가 법령을 숙지해서 자, 금액을 써라. 금액을 작성해라. 이거죠, 이거. 요것도 요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그죠? 그 외에 나머지는 법령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예,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은 공고문에 명시하라고 했죠. 밑에 보시면 이제 깨와 같이 비고해가지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해놨어요. 예를 들면 2번 직접 농업인은 각 항목별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 후, 각 항목별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 후, 여기 산출 따라 계산한 후에 금액이 나오겠죠. 최종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절상을 해라 하고서 소수점이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규정해줬다 이거죠. 요거는 법령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소수점 처리 때문에 금액들이 서로 달라서 업체들끼리 다툼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또 전화가 옵니다, 단지에. 절사에 대해서 좀 분분해요. 원단위에 대해서. 원단위 이하인지 원단인지 이런 것들도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연차 충당금이 만약에 54,340.002원이 나오게 되면 54,350원이다 이렇게. 원단위에서 여기 보면 원단위에서 지금 소수점 이하에서 지금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올리면은 1원 되겠죠. 그죠? 1원 다시 올려주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54,350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또 연차 충당금이 5434512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에서 지금 0원이 아니고 금액이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또 올려줬으니까 아까 원단 이하 절상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래서 543550이 된다. 이렇게 얘까지 들어주면 예, 업체들은 대충 이해하고 단지에 전화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법령이 없으니까 예, 입찰 공고할 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주면 업체들이 좀 산출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고 또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오늘은 산출 내역서 양식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는 임금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